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화려한 돌싱입니다.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이혼을 접하게 되면 저는 안타까움, 안쓰러움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요즘 지인들에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지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 같은 건 흠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이혼을 할 당시에는 온갖 잡념들에 휩싸여 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연애를 길게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친구로 지냈기에 가끔 남편의 집으로 가곤 했고, 연인이 되면서도 시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친정에 자주 놀러 오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죠. 시댁에서는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는데, 남편이 외동이었던 터라 딸이 생긴 것 같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었죠. 아름아, 넌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음에 올 때 그걸로 해주마. 저 다 잘 먹어요. 어머님은 뭐 좋아하세요?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작은 손으로 요리까지 할 줄 알아? 잘은 못하는데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할 줄 알아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다 맛있겠지. 아름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소태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걸? 그런데 그런 일은 나중에 네 가정 생기면 네 자식한테나 해주고 지금은 내가 해주는 음식 먹어주려무나. 난 아름이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 너무 좋단다. 허구한 날 허겁지겁 전쟁 치르듯 먹는 남자들만 보다가 너처럼 오물오물 토끼처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이 엄마가 너무 행복해. 시모는 늘 저에게 귀엽다,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등의 말을 해주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전 그런 시댁 분위기가 좋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댁이라면 저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큰 소리도 조금의 의견 충돌도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고 친정을 비롯해 시댁까지 화기애애한 그 자체였어요. 첫 명절이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래도 명절, 제사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우리 시댁은 어떤 분위기로 나를 대할까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우려와는 달리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시모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함께 시작할 거라 예상했던 터라 이런 상황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심지어 준비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반 이상을 해놓으신 터라 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머진 제가 하겠다며 앞치마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전 당연히 제가 오면 시작하실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좀 더 일찍 올게요. 아니야. 늘 혼자 해왔는데 뭐. 신경 쓰지 말고 옷부터 편한 걸로 갈아입으려무나. 이미 갈아입었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쉬세요. 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잘하는 거 다 알지. 다 아는데. 정말 거의 다 해서 네가 할 게 없어서 그래. 괜히 너까지 힘 빼지 말고 일단 조금 쉬어. 곧 있으면 끝이니까 뒷정리나 좀 도와다오. 그러면 제가 옆에서 전이라도 뒤집을게요. 그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이때까진 분위기 좋았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나서 일을 하려고 했고 서로의 등을 떠밀며 조금이라도 더 쉬게 해주려고 했죠. 음식을 다 마련하고 나선 시모가 쉬는 동안 혼자 뒷정리를 빨리 끝내버리곤 빨래부터 시작해서 대청소도 다 해버렸습니다. 시모가 일을 워낙 못하게 하니 빨래 대청소를 하는데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뿌듯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혼자 아침부터 고생했을 시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시모는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어쩜 그렇게도 손이 야무질 수가 있는지. 덕분에 이번 명절엔 몸살 걸릴 일 없이 잘 지나가겠구나.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도 잘하고 아주 집안일을 우리 아름이가 다 해준 덕에 이 엄마가 편하구나. 시모는 제 두 손을 쓰다듬으며 애정을 듬뿍 담은 말을 해주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고 친정으로 가기 전 저희를 배웅해 주시는 시모에게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렸죠.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덕분에 많이 배우고 맛있게 먹고 잘 쉬다가 가요. 아, 그리고 어머님, 여기 용돈이요. 첫 명절이고 해서 준비했어요. 시모는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 놀란 눈을 하고 봉투를 보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시모의 손에 저는 봉투를 쥐어드렸고 시모는 감동한 듯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래서 다들 딸 타령을 하는가 보구나. 우리 아들은 생전 이런 봉투 내미는 법이 없었는데. 에이, 엄마, 생신 때 용돈 드렸잖아요. 생일마저 입 닦으면 네가 아들이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찌되었든 아가, 고맙다. 내가 잘 쓰마.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한 시모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세하게 굳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요. 그런데 혹시 너희 친정에도 명절이라고 봉투 준비했니? 전쟁의 시작과도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시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어요. 굳이 숨길 필요도 없었고 차별을 두어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친정도 봉투로 준비했어요. 저는 매년 친정에 용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했어요. 그 순간 시모의 표정이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저에게 따지듯 닥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니? 이제 시집 왔으면 친정을 챙길 필요 없지 않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왜 친정까지 챙기는지 모르겠구나. 애 없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니 우리 아름이가 다 좋은데 돈 쓰는 씀씀이가 좀 해픈 것 같네. 너희 돈 관리는 누가 하니? 네가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맡겨. 알겠지? 그리고 용돈 같은 건 앞으로 친정해 주지 말고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과연 내가 알던 시모가 맞는지 의문이 다 들더군요. 어떻게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중적인 면모를 드러내다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말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입을 떼더라고요. 에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자자, 우리도 이만 가봐야겠다. 우리는 갈 테니 푹 쉬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이끌려 친정에 가게 되었고 저는 친정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죠.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건지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화가 올라왔고요. 여보, 혹시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엔 우리 집에 용돈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엄마가 한 말 때문에 그래? 그 말을 뭘 신경 쓰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텐 알겠다 하고 우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도 나 어머님 말씀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 시집 온 딸은 자식도 아니야? 뭘 그런 말을 곱씹고 있어. 괜히 당신 기분만 나쁘게. 워낙 옛날 분이라 그래. 그런 부분에선 아무리 설득하고 타협하려고 해도 도무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들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지내줘. 응? 그거 말고는 다 당신 편하게 맞춰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기분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앞으로 그런 말 나올 것 같으면 한 발 앞서 막아주도록 노력할 테니까 기분 풀고 좀 쉬자. 당신도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어. 응? 남편은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고, 저는 기분은 상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딱 그 부분만 아니면 시모는 꽤 괜찮은 시모라 생각했으니까요. 그 딱 한 가지가 결국 저를 이혼까지 몰고 가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몇 번의 명절이 지나고 도무지 적응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고지식한 면모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당부한 대로 앞에선 그저 네라고 답하고 뒤로는 친정을 챙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렇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싫었는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괜한 불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얼굴을 붉힐 일도 없으니 현명한 며느리로서의 태도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친정아빠의 생신이 되었고 전 매번 시댁 어른들의 생신상만 차려들었던 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 생신상 한번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 이번 생신은 집에서 대접해 드리기로 했죠. 엄마, 이번 아빠 생신상 내가 차려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입이 떡 벌어지게 한 상 차려드릴 테니까. 어머, 웬일이라니? 웬일은 무슨? 딸이 시집 가더니 철든 거지 뭐. 매번 시부모님들 생신상 차리면서 아빠 엄마 생각 많이 했었어. 딸이 돼서 제대로 된 생신상 한번 안 차려주고 시집 온 게 내심 죄송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와서 식사만 하셔요. 그래, 알겠어. 네 아빠 또 울겠구먼. 그렇지 않아도 딸이라면 넘어가는 양반인데 그런 딸이 차린 생신상이라고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이나 제대로 드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신경 써줘서 고마워, 딸. 덕분에 아빠 행복하겠네.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셨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요. 전 더욱 생신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전날 장보기를 마치고 당일 아침부터 일어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생신상 준비를 하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도 통화는 자주 하던 터라 전 아무 생각도 의심도 없이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오늘 사돈어른 생신 너희 집에서 한다며? 그 순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남편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평소 시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줄 알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더군요. 네, 밖에서 외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집에서 모시려고요. 좋은 변명이었다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시모는 제 생각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제 말에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외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친정에 가서 있는 반찬에 밥이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이니까 내가 이때껏 네 친정 생신은 챙기게 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앞으로 생신도 챙기지 말거라.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같은 여자, 같은 며느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탁, 권유도 아닌 명령조 시모의 말투에 저 역시 화가 났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생신은 챙겨야죠. 생신 챙긴다면서 괜한 낭비하니까 그렇지. 오늘도 봐라. 내가 너희 집 잠시 들린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 안 했으면 이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 아니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생신상을 그것도 집에서 차려준단 말이니? 네가 우리 아들 집에서 그딴 짓거리 하면 퇴근하고 피곤한 우리 아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혹시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 아찔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너무 화가 나
아찔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이때껏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신인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생신상에 드는 비용도 제가 번 제 돈으로 마련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이 집, 어머님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도 된다고요. 집 살 때 제 돈도 절반 들어간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따지고 드는 거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섭섭하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전 그렇게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리고 저희가 잘 되길 바란다면 이런 식의 강요는 아니지 않나요? 제가 나쁜 길로 빠져 쓰면 안 되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저를 낳아주시고 정성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 정도 돈과 시간도 쓰면 안 되는 거냐고요. 시모는 늘 우리가 잘 됐으면 한다는 말을 방패로 삼으며 저를 억압해왔고 전 이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로 했죠. 저도 섭섭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 전부 다 저한테는 다 섭섭하다고요. 시집을 가면 딸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친정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이날 이때껏 온 정성을 쏟으면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게 정말 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 한두 푼 아끼자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전 앞으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친정에 할 도리는 하면서 살 거예요. 이런 제가 정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제가 돈을 어떻게 쓰든 관심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름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되바라졌구나. 어디 어른한테 버릇없이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게야? 내가 말했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처음엔 생신상 용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더 큰 돈, 더 큰 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란 걸 왜 모르니? 네 친정 부모님이라고 다를 줄 알아? 나이 더 들면 기댈 거라곤 자식밖에 없을 텐데 그때 가서 너 어떻게 하려고 지금부터 지갑 노릇을 하려고 하냔 말이다. 저희 부부가 진짜 누구의 지갑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는 친정에는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며 달마다 저희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도 모자라 병원도 회사 다니는 저를 꼭 데리고 다니며 그 병원비조차도 저에게 다 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딴 말이나 하니 퍽이나 진정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다 저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말이요. 그게 어떻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갑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가 어머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부터 각종 병원비까지 더는 도움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머님 역시 이제 기댈 거라곤 외동아들 하나뿐일 텐데 사람 마음 모르는 거라고 저희한테 더 큰 걸 바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진정하고 시댁이 갔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시집 오면 넌 친정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 시집안 사람이라고. 넌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인 날 돕는 건 당연하지.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신 어머님이나 친정 다 무시하면서 잘 사시고요. 저한테 더는 강요하지 마세요. 저 이만 끊을게요. 더 이야기 나누다간 정말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질까봐 겁나네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계속해서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죠.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시부의 생신날엔 시모와 함께 여행을 보내드렸고 시모의 생신날엔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물론 선물과는 상관없이 생신상까지 차려드렸었고요. 그땐 이런 며느리가 또 없다고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깟 생신상 한번 마음 편하게 차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모도 부모라고 그 큰 돈을 들여가며 신경을 쓰고 대접했던 저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처음으로 차려드리는 친정아빠의 생신을 이딴 식으로 망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생신상을 준비했고, 밑재료 준비를 끝내고 한숨 돌릴 때쯤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야! 야! 문 열어! 이 문 당장 열어!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는 집으로 들이닥쳤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를 내며 기껏 준비한 재료들을 다 엎어버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두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거 놔라 이년아.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할 줄 알아? 어디 건방지게 뭐? 강요하지 마. 신경을 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명령을 해. 이 고약한 년. 내가 너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거다. 생신상? 웃기지 마. 내가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아무리 말려도 눈이 돌아버린 시모를 말리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미 재료들은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였고, 제가 말리면 말릴수록 시모는 더 격하게 난동을 부리더군요. 시모는 아예 집에서 어떤 음식도 만들게 하고 싶지 않았는지 아예 냉장고 문까지 열어 모든 음식들을 다 꺼내 바닥에 쏟아부어 버리더군요. 전 그저 그런 시모를 지켜보며 분이 풀릴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는 말을 전했고, 시모의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년이 감히 날 우습게 봐?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꼴이라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네가 생신상 차려낼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시모는 끊임없이 저를 향한 분노를 뱉어내며 난동을 부려댔고, 그 사이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들어오더군요.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멈칫거리며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것도 잠시 반찬통을 들고 바닥으로 집어던지려는 시모를 가까스로 저지한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 이거 놔라. 저 물건이 나한테 한 말 들으면 너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다 이해할 것이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했든 이건 아니지. 엄마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 어떤 이유로 얼만큼 화가 났던 간에 이건 아니야. 자신을 이해하기는커녕 저를 두둔하고 나서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듯했고, 그 분노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향하더군요. 너 도대체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이를 데가 없어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질을 한 게야? 너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물건이었어?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다 포기하고 싶다, 다 버리고 싶다였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만큼 제 마음 역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광경을 부모님께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생신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그런 불효도 또 없을 테니까요.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선 전 봉지를 찾아들고 시모가 다 엎어버린 재료들을 챙겨놓고 시모의 손에 꽉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덕분에 저는 못 쓰게 됐으니까 가져가서 저녁해 드세요. 어머니 말대로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버릴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이 다 망쳤으니 어머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라고요. 그리고 뒷정리도 다 하고 가세요. 어머님 말대로 힘들게 일하고 온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걸 다 치울 순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부린 어머님이 직접 다 치우고 가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몸까지 부들부들 떨며 손을 치켜들더군요. 전 그 손을 낚아채 뿌리쳐버렸고요. 이 년이 감히!
자꾸 이년저년 하지 마세요. 전 어머님한테 그딴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제 몸에 손도 대지 마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맞고 다니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고요. 행복하게 지내라고 시집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여전히 몸을 부들부들 떨던 시모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획 잡아버렸고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와도 되는 거야? 집에 가보고 없으면 전화하면 되죠 뭐. 연락하면 분명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다고요. 아무리 당신 생일상이라고 해도 어떻게 애한테 다 맡겨놓고 가만히 있어요? 나라도 가서 좀 도와야지. 그런데 왜 문이 열려있지? 얘는 겁도 없이... 어머, 이게 다 뭐야? 사돈, 뭐 하는 짓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걸렸던 부모님은 뭐라도 도울 마음에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고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디지털 자물쇠가 아닌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터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잠기진 않는 문이었고 심지어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조금 열린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알 리 없었던 부모님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처음 본 것이 제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빠의 생신날 말이죠. 제가 떠올리기도 싫었던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고 제가 시모의 손에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의 고함을 듣지 못할 만큼 흥분한 상태였고 여전히 저를 놓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보다 더 화가 난 아빠가 다가와 시모의 손을 낚아채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쪽으로 시모를 던지듯 밀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품에 고꾸라졌고 그런 시모를 아빠는 무서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노려보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를 이렇게까지 잡는 거냐고요? 아니, 잘못을 했더라도 말로 타이르면 되는 일이지 우리 애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입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그 뚫린 입으로 말 좀 해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시모에게 따져묻는 엄마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시모. 그야말로 그런 난리가 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화가 나는 것은 시모의 침묵이었어요. 엄마의 그 어떤 물음에도 시모는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의미는 미안함이 아닌 그저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모를 몰아붙이는 내내 시모는 빈정거리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입을 삐죽거리는 듯 엄마를 농락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은 너는 짓거려라, 난 안 듣는다는 식의 무시와 다름이 없었고 엄마도 저와 똑같이 느꼈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시며 저를 데리고 나와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편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너한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네 남편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네가 그런 일을 당하는데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엄마가 일찍 서두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여보, 그만해. 아름이 놀란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애한테 그러지 말고 흥분 좀 가라앉혀.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있어. 딸, 고개 들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필 생신날 이런 꼴 보여서. 네 잘못 아니라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남의 집 자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아갈 땐 그렇게 고맙다고 바닥 갈라지게 고개 숙이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머리채나 잡아뜯는 게 잘하는 거냐고. 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뒤로 이어진 엄마의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네 남편이 술 먹고 여기로 찾아왔더라. 그 옆편에 살던 집 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다던데. 돈이 없어서 마땅히 옮겨줄 집이 없다고 말이야. 생각 같아서 당장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돈도 없어서 속상하다면서 울더라고.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네 아빠랑 내가 신경 쓰여서 우리 노후 자금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우리한테 이딴 광경이나 보게 만들어? 그 옆편네도 그래.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딸이 너한테 그딴 짓을 해? 아니, 돈을 다 떠나서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남의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냐고. 내가 진짜 아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속상해 미치겠어. 이렇게까지 감정 표현을 하는 분이 아닌데 많이 속상하시던 엄마는 제 앞에서 화를 내시며 우시더라고요. 평소라면 다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다며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을 엄마가 우시는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렇게 한참 울은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친정에서 큰 돈을 받아간 남편. 남편에게 그 큰 돈을 받아 집을 마련한 시모.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집까지 마련했으면서 친정엔 조금의 용돈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모. 그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시모의 집을 마련하던 시기에 제가 이것저것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해대며 어물쩍 그 상황을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그땐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란 생각도 못한 상황이라 속여봤자 대출금 정도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다는데 제가 뭐라고 나서나 하는 생각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괘씸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시모에 대한 넘치는 분노 때문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와서 빌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분노와 체념이 오가는 며칠이 흐른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전 친정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싹싹 빌며 사과를 해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다리를 꼬고 앉아 저에게 이혼을 통보하더라고요. 뭐, 그 역시도 제 예상 안에 있기도 했지만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그래, 이혼. 엄마랑 많이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힘들고 당신도 앞으로 우리 엄마 보기 싫을 거고 그러면 난 더 힘들어질 거고 우리 앞날이 뻔하잖아. 지금 이혼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가 먼저 이혼을 입 밖에 내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기도 했고요.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당신 우리 집에서 돈 많이 받아갔더라. 그 돈으로 어머님 집 사는데 보태드렸고 이혼은 하는데 돈은 다 토해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해? 난 빌린 적도 없는데? 내가 빌려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있으면 가지고 와 보든가. 이런 걸 보고 딱 잡아댄다고들 하시죠? 네, 남편도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유롭게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셔대며 증거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는데 그 모습이 참 하찮더라고요. 얼마나 보고 배운 것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기도 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바가 밑바닥이면 저딴 행동밖에 하지 못할까 싶기도 해서요. 이혼의 단어가 나오고 난 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설마 이러진 않을까 했던 제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찮은 태도였어요. 부모님은 남편에게 차용증 한 장 쓰라는 말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고 이체를 해주었다고는 하나 그냥 준 것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증거 있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그 상황을 다 동영상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차용증 대신 홈 CCTV로 모든 상황을 녹화했고 그 녹화분을 따로 간직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홈 CCTV는 제가 설치를 해드린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두 분만 계시는 것이 불안해 설치해둔 것이 이렇게 쓰인 것이었죠.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의 남편을 향해 동영상을 틀고 볼륨을 키웠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이사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겠습니다. 영상 속의 남편은 고개를 바닥에 박고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일으켜 세우며 진정시켜 주셨고요. 그래, 이 돈으로 해결된다니 다행이네. 좋은 일인데 뭘 그렇게 울고 그래. 인제 그만 울고. 자네, 내가 이 돈 왜 빌려주는 줄 알지? 우리 딸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고 빌려주는 걸세. 돈 때문에 자네가 힘들어하면 우리 딸도 힘들 테니 우리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빌려주는 거라고. 네, 잘 압니다. 제가 아름이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혹시나 우리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지금 이 돈 한 번에 다 갚아야 할 거야. 농담 아니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눈에 눈물 나는 꼴은 못 봐. 자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아름이랑 제가 잘못되면 당연히 이 돈은 다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다. 됐어. 차용증은 무슨. 그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아빠의 말처럼 차용증은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버젓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치켜뜨고 있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되돌려 주었어요. 이혼하자고 했지? 뭐라고 했더라? 우리 앞날이 뻔하다고 했었나? 그렇긴 해. 우리 앞날이 너무 뻔하게 잘 보여서 나도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이렇게 이혼할 거 이때까지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어찌되었든 위자료 청구는 할 거니까 준비해놔. 당신 포함해서 당신 엄마한테도 소장 갈 거니까 참고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봐. 할 말을 다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180도 바꿔버린 남편놈이 제일 가벼운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여보, 잠시만. 정말 이혼하자는 말이 아니었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 네가 뭘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나한테 이혼까지 하자고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난데. 돈 빌려갈 때는 목이 부러지라 조아리면서 다 갚는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니 뭐? 빌린 적이 없어? 이 영상 없었으면 너 끝까지 그런 적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부렸겠지? 내 말이 틀려? 됐어. 너 같은 인간 쓰레기를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난 이제 너한테 듣고 싶은 말도 전혀 없고 더는 너 같은 인간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그저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숙이고 들어올 줄 알고 그런 거였어. 그리고 돈은 당신이 막 몰아붙이니까 나도 순간 짜증이 나서 아무 말이나 짓거린 거야. 아, 진짜 구질구질하다. 변명을 하려거든 제대로나 해. 되지도 않는 변명으로 그렇지 않아도 폭발 직전인 사람 더 열받게 하지 말고.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주라.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이거 나. 남편은 그제야 저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전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예정대로 남편과 시모에게 소장을 날렸고 그 결과 위자료도 받고 이혼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전 남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다 돌려받게 되었고요. 친정 부모님께 줄 돈과 저에게 줄 위자료 때문에 전 시모는 집을 다시 팔고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전 남편 역시 저에게 최고액의 위자료를 주게 된 탓에 빚쟁이가 되어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름아, 잘 지냈니? 첫 마디에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이 귀신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기분 나쁜 소름이 돋더군요.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잘 지내지? 잘 지내겠지. 우리 아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러모로 너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더구나. 너 같은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한 건지. 네 남편, 아니, 우리 아들한테 혼 많이 났다. 나 때문에 너랑 이혼하게 됐다고 날 많이 원망하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널 이혼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와서 속내가 뻔히 보이는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전 남편 역시 어이없기는 매 한 가지였어요. 본인이 누굴 원망할 처지조차 되지 않으면서 감히 누굴 원망하는 것인지. 저요, 전 시모에게 그 모진 수모를 겪었을 때도, 전 남편이 저도 모르게 큰 돈을 친정에서 받아갔을 때도 화가 나고 괘씸하긴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마음먹은 건 아니었어요. 시모야 연을 끊고 살면 되는 거고 다른 사치 부리는 데 쓴 돈도 아닌 부모 집 마련해준다고 빌려간 돈이야 갚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 이런 마음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이 자신을 믿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돈까지 꿀꺽 삼키려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불을 지핀 건 시모가 맞지만 그 작은 불씨를 큰 불로 만든 것이 본인이면서 시모를 앞세워 저를 설득하려는 그 속내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화가 나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 없어요. 전 그 인간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요. 받을 도움은 다 받고 돈 안 갚아도 되겠다 싶으니까 저부터 버리는 남자. 당신 같으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에다 집도 절도 없는 빚쟁이인 남자를요? 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아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 금방 일어설 수 있어. 아직 나이가 젊잖니.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려무나. 결국 전 시모는 악어의 눈물을 쏟아내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도 젊은데 제가 왜 그딴 인간이랑 살아야 하나요? 앞으로 살 날이 긴데 그딴 인간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가면서 고생할 마음 없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차단해버렸고 그 후론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나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고 그저 주는 대로 받고 하는 대로 가만히 두기만 했더라도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았을 텐데 괜히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저 고생을 하나 싶었네요. 뭐 자기 복 자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요즘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는 여전히 잘 다니는 중이며 요즘엔 남자친구가 생겨 행복하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제가 우선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고 만나는 지난날 동안 여름에는 손 선풍기를 겨울엔 핫팩을 건네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무엇보다 길을 거닐 때면 꼭 저를 길 안쪽에서 걷게 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직까진 결혼 생각은 없지만
지금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그리고 이 모습이 정말 이 남자의 본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연애도 하고 일도 하며 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처음 이혼했을 땐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왜인지 죄를 저지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 사실을 숨긴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게 죄는 아니니까요. 제가 뭘 하든 어떤 연애를 하든 그건 제 자유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상황의 돌싱녀, 돌싱남 분들,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봐요. 언제까지나 아픔에 절망감에 빠져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않을까요? 충분히 아파했고 충분히 힘들었던 만큼 이제 우리 다들 행복합시다.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만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 행복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그러면 저는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응원하며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개차반 같은 시부와 찌질이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40대 초반의 돌싱이에요. 보통 결혼을 할 때 부모도 본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오판이었다는 걸 처음이자 마지막 결혼을 통해 알게 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제 전 남편과 시부를 보며 알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먹고 살 걱정은 없었고, 무엇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남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 다 쳐내고 나니 남자를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남편은 절대로 제 일에 간섭하려는 행동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시부와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았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저와의 결혼을 꺼려하셨어요.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문자를 봐도 다 그 자리에서 삭제해버렸거든요.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는 법이다. 보통 어머니가 죽고 없으면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는 게 맞을 텐데 이 정도로 관계가 소원한 거 보면 아버지 될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자식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도 발끈해서 반박했어요. 아버지, 그냥 성격 탓일 수도 있죠. 서로 무뚝뚝할 수도 있고. 부녀가 아니면 몰라도 부자가 아니면, 그리고 나도 시댁이랑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솔직히 나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시부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일처럼 들렸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시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저렇게 못 산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과 관계가 소원한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갔던 건지도 모르죠.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아무래도 딸의 결혼이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았어요. 이날을 떠올리면 그런 부모님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라며 웃으며 넘겼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후회할 선택 따위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나 저는 그만큼 남편에게 신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친정은 꽤 잘 사는 편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저는 신혼집에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친정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어서 결혼 전부터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 집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됐고요.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남편은 돈 안 들이고 신혼집이 생겼다는 것에 무척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제 나이 40에 홍기를 꽉 채워 결혼한 연상연하 커플에게도 신혼은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긴 했죠. 그런데 그 즐거운 나날은 얼마 가지 못해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부의 문제 때문이었죠. 시부가 사는 시댁은 저희 신혼집과 가까운 데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그 시댁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만큼 남편은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죠. 시댁과 신혼집이 가까웠지만 남편이 시부와 가깝지 않았기에 저도 시부와 그 정도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 거였죠. 시부는 남편이 아니라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세아가, 우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뭘 할 수가 없구나. 반찬이 다 쉬어빠져서 이 여름에 보관도 못하고, 수리를 하자니 너무 낡아서 수리가 될지 걱정이고, 사자니 돈이 없고. 남편이 시부의 연락을 다 씹어대니 시부가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건 정해진 순서였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 연락을 남편처럼 다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아버님. 그이랑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남편 이름을 팔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아버님 나한테 연락 오셨어. 시댁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당신한테 연락 왔어? 웬만하면 무시하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 입장도 좀 그럴 테니까 당신이 대충 알아서 해줘. 수리 필요하면 수리해도 되고 사야 된다면 원룸에 들어가는 작은 거, 싼 거 사드려도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수긍할 거야. 돈 없어서 안 해줬다고 해도 뭐라 하시지 못할 테니까. 사실 무시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남편 말에 저는 생각보다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놓고 무시하라고 말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 건지는 몰랐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으고 있던 생활비 통장에서 돈을 조금 빼서 시부에게 작은 원룸형 냉장고를 사드렸어요. 기존에 있던 것도 그것과 비슷한 크기라서 다행이긴 했죠. 시부는 제게 고맙다며 이빨은 칭찬만 해주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그 뒤로 시부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항상 가전이 고장났다는 거였죠. 처음에 사준 냉장고, 그 뒤에 중저가 작은 크기의 TV, 전자레인지까지 벌써 3개의 가전을 저희 생활비로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자레인지를 바꾸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아가, 요즘에 황사가 너무 심하구나. 집에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 갑갑해서 그러는데 공기청정기 하나만 집에 놔줄 수 없겠니? 배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나쁜 공기 쐬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집에서만이라도 깨끗한 공기 맡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한마디로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거였죠. 저는 시부에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요즘에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이렇게 자주 사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떨어져서 이번 공기청정기 사는 것도 아슬아슬하네요. 다음부터는 저희도 마련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돌려서 말하면 시부가 또 눈치 없이 요구할까봐 일부러 대놓고 앞으로는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아무래도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 가구나 가전들이 많이 낡았지. 그래도 네 덕에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바꿀 수 있었으니 여기까지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솔직히 시부가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알겠다며 수긍을 하더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홀가분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 하는 마음에 그간의 짜증을 덜어내고 보낸 거였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 마음도 그 전보다야 편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시부에게 사주고 집에 돌아와 저는 집 정리에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살던 집이라 결혼 후에 남편 짐이 들어오면서
점점 공간이 좁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 상태가 꽤 괜찮은 것들은 모두 중고마켓에 팔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중고마켓에서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바로 보이는 화면에 제가 시부에게 사준 것과 동일한 공기청정기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린 지 얼마 안 된 게시물이었는데 그것도 미개봉으로 올라와 있더군요. 인기가 많은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봐도 방바닥이며 벽지가 시부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저는 글 주인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예전에 올린 글들도 전부 미개봉 상품이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시부에게 사준 가전들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랬어요. 설마 시부가 저한테는 가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미개봉으로 팔아먹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서 직거래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동료 대신 직접 제가 거래를 하기로 한 장소로 향했고요. 그곳에는 시부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주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됐어요. 시부 집 바로 앞에 있는 공원이었거든요. 며느라가, 네가 왜 여기 있는 거냐? 시부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죠. 게다가 공기청정기를 몸으로 가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니 더 열받았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제가 사주신 공기청정기 들고 왜 공원에 나와 계세요? 설마 지금 중고거래 하러 나오신 건 아니죠? 그게 말이지. 내가 원하던 모델이 아니라서 팔아서 다른 거로 사려고 했지 뭐냐.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라 내가 말도 안 했어. 자연스레 거짓말을 꺼내더군요. 아버님,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여태껏 제가 사준 가전들은 집에 얌전히 잘 있겠네요. 아버님 집도 코앞인데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가도 될까요? 지금 집에 말이냐? 네, 제가 사준 것들이 잘 있는지만 확인할게요. 제가 진짜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시부가 온몸으로 저를 막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하소연하더군요. 아버님,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가 사준 가전도 여태껏 다 팔았다는 거 알아요. 중고마켓에 거래 내역 다 나오는데 그건 모르셨나 봐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용돈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며느라가, 내가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돈 많이 벌잖냐. 나는 늙어서 이제 써주는 곳도 없고 일할 곳도 마땅찮으니 돈을 버는 게 없잖아. 늙으니 몸에 힘도 없고 써주는 곳도 없어서 그래. 네가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시부는 제 눈치를 보며 저 자세로 굽히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그게 더 얄미운 거예요. 시부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매번 사고쳐서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쫓겨나는 이유는 매번 돈 문제 때문이었고요. 돈을 벌려면 진득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가불이나 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니 매번 쫓겨나는 게 일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으니 이렇게 며느리 뒤통수를 치는 거였죠. 이해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신뢰의 문제잖아요. 돈을 마련하려고 저한테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시기는 하냐고요. 앞으로 이런 거 사드릴 생각 없으니 물건 사달라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용건 말씀하시고요.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사준 줄 알아요? 남편이야 어떻든 저라도 시부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부가 들고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져오며 말했어요. 어차피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했으니 제가 다시 환불할게요. 미개봉에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환불하기도 쉽겠네요. 아가, 그건 놔두고 가야지. 나도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만 받고 나도 더 이상 너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으마. 우물쭈물 그딴 말이나 짓거리는 시부를 보니 열이 받아 빽 소리쳤어요. 돈 필요하면 아드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요. 애꿎은 저한테 돈이며 시간 쓰도록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매달 용돈도 드리고 연금도 나오시잖아요. 공과금도 남편 앞으로 날아오는데 그렇게 치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대신 내드리는지 알고는 있으세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한 제 말에 시부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저는 낚아채듯 시부 손에서 공기청정기를 가져와 다시 차에 실었어요. 간다는 말도 없이 차에 물건만 실어 집으로 향했죠. 가는 내내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오늘 내가 사드린 공기청정기 중고 거래하다가 나한테 딱 걸렸거든? 아버님 도대체 왜 그러신데? 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시는 거야? 거짓말을 왜 자꾸 하시는 거냐고. 아버지가 또 그랬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아버지랑 관계 끊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좀 그래. 돈도 밝히시고 잔머리도 좀 굴리시는 편이지. 그래서 내가 연락을 안 받는 건데 당신한테 연락을 할 줄은 몰랐어. 사실 나한테도 몇 번이나 문자로 집 싱크대며 세면대며 고장났다고 연락 많이 왔거든. 내가 다 읽고도 무시했더니 당신한테 연락했나 봐. 처음부터 시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아버지 연락을 무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줬더라면 저도 시부에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이야 며느리가 시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마저도 시부에게는 저에게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인 일이잖아요. 제가 물어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설명해주길 꺼려했던 남편이 제가 당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알지. 당신만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가전 사다가 시아버지한테 드릴 때도 당신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었잖아. 나한테 한 번쯤은 의심해보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솔직히 몇 번이나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만 했잖아. 아, 일단 알겠어. 앞으로 나 아버님 연락 안 받을 거고 받더라도 다 당신한테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의 선의가 사기로 돌아왔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시부의 요구를 더 이상 들어주지 않도록 연락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다만 그날 집에 가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더니 남편도 제 눈치를 실실 보더군요. 그 뒤로 시부 연락을 몇 번 무시했더니 저한테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에게 더 많은 연락이 간 모양이었어요. 저야 속 편해졌으니 시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솔직히 화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초반에 잘 끊어냈다 싶었죠. 그렇게 몇 달간 참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시부에게 연락이 없으니 그냥 제 생활만 하면 돼서 마음도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간은 모르는 번호에 연락 한 통으로 다시 와장창 무너졌어요. 저는 폰이 2대가 있어요. 한 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폰이었고 한 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폰이었죠. 그리고 회사 폰으로는 모르는 사람들 연락도 자주 오는 편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모르는 연락처로 온 번호를 받았더니 어떤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전화 받으신 분이 이종길 씨 며느리 되십니까? 시부 이름을 대는 남자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죠. 예, 제가 며느리 되는데 누구세요? 아, 저는 이종길 씨하고 사고가 난 사람인데요. 이종길 씨가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저를 치었어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아니고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사람을 치는데 병원에 가야 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니 돈이 없다면서 자식들한테 연락하라고 하지 뭡니까? 아들은 전화해도 한 통도 받지를 않으니 결국 며느님한테 연락한 겁니다. 시부가 자전거로 사람을 쳤다기에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를 어째. 일단 저희 아버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 나다. 이런 일로 연락해서 미안하구나.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는 시부에게 제가 말했죠. 아버님, 사고 난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쳤나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5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내가 차용증이든 뭐든 쓸 테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하고 합의는 해야 하지 않겠니?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 상황을 알아볼 틈도 없이 일단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빌려달라는 말은 곧 갚을 거라는 말이니 부담도 없었고 말이죠. 노파심에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버님, 다치신 분 입원으로 다 마무리해야 해요. 계속 끌고 오면 답 안 나오니까 병원 같이 가서 진료 보고 다 할 때까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신신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 뒤로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니 상황이 궁금해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일은 잘 처리됐어요? 뒷말 안 나오도록 잘 해결하신 거 맞죠? 그래, 다 해결 잘 됐다. 네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합의금이랑 치료비 했어. 그 돈은 내가 나중에 꼭 갚으마. 고맙다 며느라가. 그렇게 말을 하는 시부를 보며 시부도 반성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자전거로 친 사람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경황이 없고 너무 놀랐지만 잘 해결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 뒤 이번에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상대방은 전화를 한 시점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종길 씨 가족이요? 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아니, 멀쩡히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박아서 엉망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들은 전화하니 받지도 않고. 이거 다 고치려면 못해도 100만 원은 넘게 나올 텐데. 그쪽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돈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가족한테 연락한 거요. 또 사고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로 주차된 자동차를 박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날도 150만 원을 시부에게 빌려줬어요. 시부는 절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지.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고 괜히 짜증나고 열받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냈어요. 여보,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사고 엄청 내고 다니는 거 당신 알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나야 모르지. 전화는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나한테 연락도 안 오시던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 한 번도 안 왔어? 당신한테 전화했었다는데? 당신이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면 아들한테 연락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시부는 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걸 알고는 저한테만 연락을 한 거예요. 아버님이 나한테 빌려가신 사고 합의금만 200만 원이야. 그거 분명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린 거고. 그런데 처음엔 빌려간 돈도 안 갚고 벌써 두 번째 사고 합의금도 빌려가셨거든? 돈 안 갚으실 것 같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아, 당신도 너무하네. 돈도 잘 벌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너도 가만 보면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 뭐? 아버님 무시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인정머리 타령이야. 그래서 가정 갖다 팔아버린 건 안 돌려받았잖아. 그거라도 악착같이 돌려받을 걸 그랬어.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사고 친 걸 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나 아버지 생각하면 당신이 알아서 다 해야지. 여태껏 시아버지 연락 다 씹어놓고 모른 척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왜? 너도 결혼하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고 그래? 와이프한테 대리호도 시키고 싶냐? 제 말에 남편놈이 기가 차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시부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가 싹 다 봤는데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지. 됐다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돈을 잘 벌면 뭐해? 인간이 안 됐는데. 가족 소중한 줄도 모르고. 그딴 말을 짓거리며 남편이 쾅 문을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완전 어이가 없었어요.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지가 화를 내요? 저도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거의 2주가 넘도록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상황이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지 제가 사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싸우고 2주 뒤 시부에게서 또 한 번 연락이 왔어요. 아가, 내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니 미안하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 사람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 100만 원은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쯤 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시부에게 말했죠. 아버님, 그러면 일단 폰 들고 수리센터 가셔서 수리를 먼저 하고 있으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리비 드릴게요. 저는 직접 가기로 했어요. 여태껏 전화로만 상황을 전달받았을 뿐 그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화들짝 놀라 그러더군요. 네가 직접 오려고? 근데 파손 정도가 심해서 사야 할 것 같은데 수리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파손된 폰 꼭 들고 대리점으로 가세요. 제가 확인하고 구매해드릴 건지 말지 결정할게요. 그렇게 말하니 시부도 잠깐 망설이더니 주소를 하나 알려주더군요. 그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갔더니 시부와 제 또래의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부와 그 사람을 보았는데 딱 봐도 두 사람 거리가 가까운 것이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저 왔어요. 이쪽 분이 사고 난 상대방이세요? 네, 어르신이 제 폰을 박살내서 제가 가져왔어요. 화면이 완전히 깨졌고 터치도 먹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수리는 의미 없고 새로 사야 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걸로요. 딱 봐도 옛날 모델의 폰이었어요. 그걸 요즘 모델로 바꾸겠다는 남자를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화장대 깊숙한 곳에 모셔뒀던 그 카드를 가져왔으니까요. 남편이 결혼 직후 만들었던 신용카드였는데 실물 카드로는 안 쓰고 페이로만 쓰다 보니 진짜 카드는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걸로 저 남자가 원하는 걸 결제해줄 생각이었어요. 괜찮아요. 카드로 일시불로 구매해드릴 테니까요. 현금만 보내주다가 카드로 결제하니 시부가 약간 당황하더군요. 이번에도 현금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시부가 상대방 남자의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아마 현금으로 나오면 둘이서 나눠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이었는데 제가 카드를 긁으니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듯 싶었어요. 게다가 시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손에 들린 서류를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일상생활 책임 손해보험을 탈 수 있는 서류요. 신청서랑 견적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걸로 보험 타면 자기 부담금 빼고 다 나오는데도 저한테 돈을 뜯으려는 속셈인 게 다 까발려진 거죠. 그전에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며느리한테 현금 받아가고 또 보험까지 타먹은 거면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며느리한테 사기친 거나 다름없고 저 상대방까지 한통 속이면서 서로 돈 나눠 먹으려고 공사친 거면 보험회사와 며느리 둘 모두에게 사기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남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라서요. 결제를 하고 나니 시부와 사고 당사자는 급히 가봐야 한다며 저를 두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시부와 헤어진 바로 직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 나야. 이거 뭐야? 180만 원? 당신 지금 어디서 뭐해? 아버님이 다른 사람 핸드폰 파손시키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려고 나와 있지. 원래 수리하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분이 수리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새로 사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당신 카드로 결제했어. 왜? 문제 있어? 아니, 그걸 왜 내 카드로 사는데? 그럼 왜 내가 계속 돈을 내야 해? 당신 이상하네. 원래라면 아버님이 친 사고 당신이 수습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잖아. 며느리는 가족 아니야? 너 이렇게 성격 못된 애였어? 돈 뒀다 뭐 하게? 너 잘 벌잖아.
그 정도면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해결해야 하냐고. 당신이 신경도 안 쓰는 아버님 왜 나한테 다 맡겨? 한두 번이 아니잖아, 한두 번이. 당신이 언제부터 효자였어?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니 왜 또 갑자기 못해줬다고 난리야. 잘해주고 싶으면 네 돈으로 잘해드려. 그리고 내가 네 가족이 원할 때마다 돈 인출해줘야 하는 통장이야? 어디서 사람을 호구 취급하고 난리야? 내가 이 땅 꼴 보려고 너랑 결혼한 줄 알아? 너 말 잘해. 너 돈 많다고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굽실거려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나 너랑 못 살아. 굽실거린 적 없던 남편놈이 이딴 말을 꺼내니 진짜 기가 차서 열이 얼굴로 확 오르더라고요. 살지 마.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굽실거렸어? 이런 식이면 못 산다고? 내가 할 말이다 이놈아. 해 이혼. 뭐하러 눈치 보고 있어? 말 한 번 잘 꺼냈네. 네가 안 하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 눈이 병신이었지. 어디서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결국 화를 못 참은 제가 남편놈 말에 이혼을 하자고 선언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남편놈이 당황한 듯 다시 연락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홧김에 말 좀 잘못한 거 가지고 무슨 이혼이냐며 난리였지만 저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입 밖으로 꺼낸 말 책임져. 나랑 못 살겠다며. 나도 네 의견 존중한다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오늘 집에 들어오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남편놈은 제게 애원했지만 제가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는 빛과 같은 속도로 이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한 거죠. 결혼 기간이 짧아서 이혼도 빠르게 됐어요. 나눌 것도 없었고 서로 가져온 만큼 가져갔죠. 그렇게 이혼하는 동안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부는 연락을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당연히 시부가 우리 이혼에 대해 알게 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다 된 후에 시부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이혼을 했는데 전화를 할 정도면 뭔가 큰일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부가 굉장히 급한 목소리로 용건부터 건네더군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냐? 아들 녀석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 내가 실수로 외제차를 박았는데 차주가 500만 원이나 달라고 하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 큰 돈이 어딨냐? 내가 믿을 사람이 너뿐이라 그래.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돕는 거지. 내가 꼭 그 돈 갚아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도와다오. 응?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때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버님, 제가 예전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이요. 그것도 빌려가시고는 안 갚으셨잖아요. 그거 먼저 갚아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돈은 못 빌려드려요. 여태껏 빌려준 돈도 갚지 않는데 제가 뭘 믿고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드려요? 앞에 빌려준 거 갚으시면 또 모를까. 200만 원을 갚으라고? 당장 돈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돈을 내놓으라니. 못 갚으실 것 같으면 저도 500만 원은 못 빌려드려요. 그럼 전화 끊을게요. 아, 아니다. 내가 지금 200만 원 보낼 테니 그거라도 빌려다오. 시부는 얼마나 급했는지 허둥지둥 제 계좌로 그때 빌려간 200만 원을 보냈더군요. 저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돈부터 다른 계좌로 보냈어요. 급했는지 시부가 다시 전화와서는 한 번 더 저를 재촉하더군요. 지금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보고 500만 원 지금 당장 보내주거라. 차주가 지금 당장 돈 안 내놓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할 판이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00만 원은 못 빌려드릴 것 같네요. 솔직히 아버님이 저 뒤통수 치신 게 한두 번은 아니시잖아요. 뒤통수라기보다는 거의 사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알아서 하시거나 제 전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전 남편이라니? 저희 이혼했어요. 아버님 덕분에요.
여태껏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래도 이 기회에 서로 주고받은 돈 확실하게 정리하게 돼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연락처 바꿀 거니까 연락하지 마시고 돈 써야 할 일 있으면 아들한테 연락하세요. 남의 귀한 딸에게 빨대 꽂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길게 할 말도 없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도 저한테 사기치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돈도 다 정산했겠다. 굳이 무슨 이야기를 더 할까요? 그런데 시부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지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스팸을 걸었더니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질을 했어요. 몇십 통을 연달아 전화하는 시부를 보며 저는 무음으로 폰을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시부의 연락들 사이로 전 남편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 속이라도 긁을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무슨 일이야?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뜯어갔어? 당장 아버지한테 돌려드려. 부자가 쌍으로 웃기네. 넌 네 아버지가 돈 뜯긴 것만 생각하고 내가 뜯긴 건 생각도 안 하지? 맨 처음에 내가 빌려준 거고 그거 돌려받은 거야. 정당한 거래였거든? 뭘 알거나 말하던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더 시끄럽지? 지금 당신이 무슨 짓 저지른 건지는 알아? 아버지 지금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외제차 사고 낸 것도 문제인데 차주가 조직폭력배 같아. 아버지한테서 못 받으면 아들한테 받겠다면서 지금 나한테도 협박 문자고 난리 났어. 이런 식이면 당신도 무사하지는 못할 거라고. 이보세요. 나 당신이랑 남남인 사람이야. 애라도 하나 있었으면 또 모를까. 애도 없는 우리 사이가 찢어지면 그냥 남인 거지. 나한테까지 오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 가족이 잘못한 거지. 관련 없는 사람이고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알면 쓸모 없어서라도 나한테 올 일 없으니까 신경 꺼. 진짜 당신 왜 이러는데?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무리 남이라도 한때는 같이 산 사람이잖아. 애원하는 전 남편 목소리에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같이 산 게 뭐가 대수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네가 죽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고. 돈 200만 원 돌려받은 건 정당한 거야. 내게 빌려간 돈이었으니까 내가 돌려받는 건 당연하고. 사고 나서 생긴 비용은 네가 처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마누라 없어서 어떡하냐? 돈 대신 내줄 사람 없어서.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잃고 나서 후회하면 다 무슨 소용이래? 어찌됐건 나는 이제 당신 집안이랑 상관없는 사이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라. 기분 더러우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나중에 전해 듣기로 결국 전 남편은 조폭 같은 남자에게 시부 대신 500만 원을 지급하며 돈을 날렸고 저는 시부가 제게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시부의 패착은 아들 부부가 이혼 상황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겠죠. 전 남편도 웃긴 게 이혼 전에는 시부를 가족으로 생각하니만이 이따위 망언을 짓거리더니 결국 이혼한다는 이야기조차 시부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시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본인은 불효를 해도 당연하고 와이프는 무조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전 남편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그걸 보고 나니 마누라에게 대리효도 시키려는 천하의 나쁜 놈과 이혼하게 된 것이 제 일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하고 2년 동안 이를 자식과 남편 대하듯 아끼며 열심히 키워나갔어요. 쓸데없는 시댁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되니 일에 탄력이 붙어서 매출도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이혼 후 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제게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SNS를 통해서요. 청첩장 사진이 떡하니 올라왔는데 솔직히 상대방 여자에게 딱한 마음뿐이었어요. 어쩌다가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났을까? 딱 그런 마음만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관여할 만큼 사람 좋은 것도 아니니 신경 끄려고 했죠. 그런데 여동생이 전 남편의 재혼 상대와 찍은 웨딩 사진을 보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언니 전 남편 재혼 상대라고? 나 아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미쳤나 봐. 어떻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 왜 누군데? 너랑 친한 친구라도 돼?
엄청 친한 건 아닌데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같은 반 된 적은 없는데 같은 학원에 다녀서 겹치는 친구가 있거든. 아니 그리고 이 친구 지금 변호사야. 그런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것도 초혼인 여자가 돌싱남이랑? 다 알고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안 되겠어. 내가 말리기라도 해야지. 야, 됐어. 남의 연애 사정에 간섭하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둬. 문제 생기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거기 구멍이 전 남편 하나는 아니잖아. 그 시부가 여전히 똑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면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겠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면 모르겠지만 알고 지내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건 좀... 그렇다고 네가 이야기하면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 괜히 나섰다가 너 듣기 싫은 말만 할지도 모르지. 나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셀 리가 있겠어? 가만히 놔둬도 지 무덤 열심히 파고 있을 테니까. 인사만 하고 지내는 친구라도 그런 친구가 제 발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건 막고 싶었는지 여동생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고민 좀 해봐야겠어. 이야기를 할지 말지. 그런데 한 달쯤 뒤에 전 남편의 계정에서 청첩장이 싹 사라졌어요. 웨딩 관련 사진들도 다 없어지고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동생에게 연락해보니 자기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에게 제가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경위와 시부의 만행을 모조리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부가 상대방과 짜고 사고 난 것처럼 꾸며서 저한테 합의금조로 돈 받아가고 그 후에 보험까지 타서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대요. 변호사니까 범법과 관련된 일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그쪽으로 건드려봤다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생의 의도를 오해해서 꽤 미워했다고 하던데 그 뒤에 시부가 그 예비 며느리에게 사고가 났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더군요. 사람이란 게 의심이라는 게 한 번이라도 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데 거기서 시부가 도화선을 당겨버렸으니 그 예비 신부가 자세히 알아봤던 모양이에요. 당연히 시부는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는 사람과 짜고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타고 보험금까지 타먹으려고 한 상태였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여자가 시부의 범죄 행동에 놀라 결혼식 직전에 전 남편과 파혼하고 시부를 보험회사에 보험 사기로 신고했다더군요. 전 남편은 결국 결혼 비용을 다 날리고 시부는 저와 전 남편이 이혼했던 시기에 보험 사기로 벌금형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결국 이번에는 실형을 살게 됐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전 남편과 그 가족인 시부와 엮일 뻔했던 그 친구는 여동생을 찾아와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고 갔다고 해요. 의심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선뜻 도와줄 뻔했다고 말이죠. 속이 시원한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아주 속이 불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파혼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아주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신이 온 동네 내 소문 다 내고 다녔어? 설마 내가 재혼하는 게 짜증나서 내 재혼 막으려고 그런 짓 한 거야? 내 앞길이 그렇게 막고 싶었어? 이 나쁜 년아.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우리 이혼하고 남남인 거 잊었어? 그러면 내가 누구랑 뭘 하든 상관 말았어야지. 누가 누구 앞길을 막아. 뭘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 앞길을 막은 게 아니라 그 여자 인생 살려준 거야.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놈 앞길을 막아. 알아서 나락으로 떨어질 놈을. 근데 가려면 너 혼자 가야지. 왜 애꿎은 여자를 끌어들여? 그리고 네가 파혼당한 게 나 때문이 아니지. 그 여자가 당신이랑 당신 아버지에 대해 들었을 때 네 놈한테 파혼하자고 하지도 않았어.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더 의심했지. 근데 봐. 결국은 당신 아버지가 한 건 했잖아. 돈이 얼마나 궁했으면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한테 사고 쳤으니 돈 달라고 했겠어. 그 이후에 그 여자가 뒷조사한 건 몰랐나 보네? 너 그걸 말이라고 왜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했냐고. 그거 명예훼손 모욕죄 그런 걸로 너 소송 걸 거야? 걸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최소 성립 요건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잘난 척은? 소송하고 싶으면 해. 누가 문제 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주겠지. 근데 그 전에 이 물건은 좀 가져가.
당신 아버지 우리 집으로 자꾸 편지 보내는데 완전 짜증나거든? 저는 전 남편에게 하얀 편지 봉투 더미가 담긴 봉투를 거칠게 건넸어요. 아, 처음 알았는데 당신 아버지 좋은 데 가셨더라? 그런데 우리 이혼했다고 말했는데도 우리 집으로 편지 넣으시던데 앞으로 이 편지 반송시킨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고 효도하고 싶은 아버지면 좀 잘해. 도대체 뭐 하느라 아버지 뒤치다꺼리도 못해? 전 남편은 시부의 편지를 한 통 꺼내 읽고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읽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당장 영치금부터 넣어달라며 자식이 된 도리로 아비가 이렇게 힘든데 돈 한 푼 안 넣어주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고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몇 건이나 되는 보험 사기로 징역형 살고 있는 주제에 아주 당당하게 영치금을 바라는 시부와 그런 시부의 편지를 보고 열불이 난 전 남편을 향해 저는 한바탕 웃어줬어요. 너 얼굴 완전 홍당무됐어. 이혼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얼굴인데 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하긴, 너 잘하긴 했잖아. 남의 돈으로 효도하는 거. 왜? 애써서 잡아뒀던 능력 좋은 예비 신부가 사라지니까 효도 같은 건 생각도 못하겠어? 그러게 좀 작작하지 그랬어. 네가 네 아버지하고 연락을 아예 끊고 살면서 아버지 문제 오픈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야. 다 네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 그냥 너희 아버지 원하는 대로 영치금이나 듬뿍 넣어줘. 어차피 결혼하려고 모은 돈도 있을 텐데 그걸로 아버지 돈 넣어드려. 효도해야지. 안 그래? 이 인간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왜 이딴 편지를 이쪽으로 보내서 사람 쪽팔리게 만들어? 아, 너무 웃겨서 배 아프네. 우리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남겼거든. 앞으로 재혼이 또 하고 싶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법 쪽에는 좀 피해라. 범법자 아버지 수수방관한 주제에 변호사랑 결혼을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떨며 노려보는 전 남편 놈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노려보면 누가 무섭대요? 이빨 빠진 개가 노려봤자죠. 재혼 준비에 쓰였던 돈이며 자존심까지 모두 탈탈 털린 전 남편의 소식은 그 뒤로는 알지 못했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었죠. 뼛속 깊이 새긴 경험 하나 알려준 놈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시댁 부모님 잘 보세요. 시부모를 보면 남편을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거든요.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의 결혼 생활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네요. 저의 실패를 경험 삼아 다른 분들은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혼에 대해 길게 써봤어요. 시간 내서 글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